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비만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 무서운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비 오는 소리만 들어도 잠을 설치고 문 밖에서 발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네요. 오늘도 창밖에 빗줄기가 굵어지는 걸 보니 그날의 기억이 또다시 절 괴롭힙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까 싶어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정한 남편과 함께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단란하고 소박한 가정을 꾸려왔어요. 아들만 둘이었는데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둘째는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죠. 그런데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단한 세월이 시작됐습니다. 혼자 힘으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두 아들이 열심히 노력해 자리 잡아가는 걸 보면 보람도 있고 이제는 고생 끝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로 그맘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차게 비가 오던 밤에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가슴 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저는 한동안 눈물로 얼룩진 세월을 살아야 했어요. 대체 그날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그 경악할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다 회사가 망하며 일용직 현장 근로자로 일하게 됐어요. 그래도 새벽마다 열심히 일을 찾으러 나갔고 저는 반찬 가게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성격이 좀 무뚝뚝했지만 어려서부터 유독 머리가 좋아서 항상 전교에서 손에 꼽히는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비싼 학원 다니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저희 형편에 엄두도 못 낼 일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늘 큰아들에게 미안해하면서도 대학은 꼭 보내겠다며 등록금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진수야, 아무리 쪼들려도 아빠가 너 대학 등록금 할 돈은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 학원 못 보내줘서 미안하지만 너라면 혼자서도 잘할 거라고 믿는다. 그럴 때면 평소 말수 적은 큰아들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학교와 독서실만 오가며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반면에 둘째 진호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공부보다는 요리에 재능이 있는 아이였죠. 저녁을 준비할 때마다 제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며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엄마, 일하고 오면 피곤할 테니까 이제 저녁은 내가 혼자 준비할게. 엄마는 좀 쉬어. 피곤하긴. 너나 이럴 시간에 공부 좀 해.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에이, 공부는 형 같은 사람이 나는 거고. 난 졸업하면 빨리 돈 벌어서 엄마 아빠 도와드릴 거야. 그렇게 성향은 많이 달랐지만 두 아이 모두 자기 앞가림 잘하는 고마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 열심히 노력한 큰아들이 서울에 손꼽히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죠. 그 소식을 들은 날 저희 집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보였고 저도 따라 울었네요. 둘째도 엄지를 들어 보이며 자기 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동네 작은 고깃집에서 소박한 축하 파티도 했어요. 소주를 한 잔 걸친 남편이 큰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죠. 우리 진수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는구나. 너무 자랑스럽다.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등록금이 꽤 되는데 괜찮은 거죠? 제때 등록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아들은 합격의 기쁨보다는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이 녀석 너 아빠 못 믿는 거야? 등록금 이상 없이 잘 모아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그제야 안심하고 웃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기분이 좋아진 큰아들이 남편에게 술을 따라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저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갈게요. 제가 성공하는 게 엄마 아빠한텐 가장 큰 효도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 말만 들어도 기대된다. 여보, 우리 장남 진짜 잘 컸지?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야. 이게 다 그동안 묵묵히 애들 잘 키워주고 살림 잘한 당신 덕이야. 고마워. 남편은 진심으로 행복한지 전에 없이 낯간지러운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자리에 누워서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지? 진수 등록금은 이미 마련해뒀고 또 몇 년 열심히 일하면 진호도 요리학교 보내줄 수 있을 거야. 저도 괜히 울컥해 남편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이게 다 당신이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새벽마다 일 나가서 돈 벌어준 덕분이죠.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뭔 일이래? 어? 맨날 바가지만 긁더니 큰아들 명문대생 되니 인심이 후해졌네. 아이 좋긴 진짜 좋은가 보구만.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이었죠. 저와 남편은 그날 참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더니 그렇게 어렵게 이룬 행복이 채 하루도 가지 못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평소처럼 깜깜한 새벽에 일하러 나갔어요.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이런 말도 했죠. 진수 합격 선물로 뭐가 좋을까? 그냥 대학 가서 쓰라고 용돈 주는 게 제일 좋겠지. 혹시 따로 필요한 거 있는지 당신이 한번 물어봐봐. 그렇게 일하러 가면서도 곧 대학생이 될 큰아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니. 지금 생각해도 억장이 무너지네요. 본격적인 사건은 남편이 출근하고 2시간쯤 지났을 때 정적을 뚫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 요란하게 울리는 그 소리가 너무 불길해 가슴이 철렁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니 아니나 다를까 어이없는 말이 들려왔어요. 박근수 씨 댁이죠? 전 같이 일하러 온 사람인데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그 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저기 짐을 지고 고층에 오르다 낙상사고를 당했어요.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나 아이들을 깨워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눈물이 철철 흘렀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멀쩡하던 남편이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저희를 따로 불러서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낙상하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뇌출혈이 심각하고 척추도 손상됐습니다. 응급수술을 해보겠지만 깨어나실지 장담할 수 없네요. 설령 깨어나신다 해도 하반신마비나 전신마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큰아들이 의사를 붙들고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도 깨어나실 수는 있는 거죠? 둘째는 그마저 질문도 못하고 저와 손을 맞잡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큰아들 합격 소식에 그렇게 기뻐하며 행복해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만신창이가 되어 응급실에 누워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잠시 후 장장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한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져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사하기만 하다면 뭐라도 하겠다며 기도했지만 곧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왔어요. 중환자실 입원비가 상상 이상이었던 겁니다.
먹고 사는 게 급해 변변한 보험도 들어놓지 못했는데 하루에 기본 치료비만 수십만 원, 각종 검사와 약값까지 하면 일주일이면 수백만 원이 청구됐어요. 그럼에도 의사는 회복까지 앞으로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으니 각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일용직이라 산재보험 받기는 쉽지 않았네요. 결국 업체 측에서 위로금조로 약간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알량한 저축은 바닥났고 집 전세금이라도 빼서 병원비를 내야 할 판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찾아서 했어요. 새벽엔 김밥집, 아침엔 식당, 오후엔 남의 집 청소에 편의점까지. 하지만 무섭게 쌓여가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대로 몇 달 더 지나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병원비가 불어나 빚더미에 앉게 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의료진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제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무척 다급하게 들렸죠.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울부짖었네요. 여보,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애들 잘 되는 건 봐야 할 거 아니야. 제발 조금만 더 힘내. 부탁이야, 여보. 하지만 제가 아무리 불러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료기 화면에 표시되는 심장박동이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일직선을 그리고 말았죠. 큰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고 둘째는 차가워진 남편의 손을 잡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빠, 장난하지 마. 내가 돈 벌어서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빨리 눈 떠. 하지만 남편은 미동도 없이 그대로 가족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희에게 남은 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텅 빈 통장뿐이었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꼭 쥐고 있던 건 큰아들의 등록금이었어요. 큰애의 합격을 기뻐하던 남편이 마치 아들이 대학에 못 갈까 봐서 걱정이라도 한 듯 등록금까지 써버리기 직전에 갑자기 떠나버렸더군요. 슬픔에 몸부림치며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럴 때 다정한 둘째가 많은 힘이 되어주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제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찾아와 무거운 짐도 날라주고 취객이 오면 대신 상대해 주기도 했네요. 그러다 고3이 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할래. 형은 공부 잘하니까 대학 간 거지만 난 요리 배워서 빨리 돈 벌고 싶어. 그러더니 제가 아무리 말려도 고집을 꺾지 않았죠. 난 벌써 마음 정했어. 두고 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꼭 성공해서 아빠한테 당당한 모습 보여드릴 거야. 결국 둘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레스토랑에 막내로 취직해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큰애는 대학에 보내고 둘째는 일찍 일하게 하는 게 마음 아팠지만 본인의 고집을 꺾지 못했죠. 원래 살가운 성격이 못 되는 큰아들은 다정하게 굴거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남편 없이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 두 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도 큰아들은 학교에 다니는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둘째는 낮에 일하고 저녁엔 요리학원 다니며 실력을 쌓으려 노력했어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일하는 식당 선배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큰아들은 당당히 내로라 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하며 남편의 봉안당 앞에서 오랜 시간 참아온 눈물을 쏟아냈죠. 여보, 우리 진수가 이제 어엿한 대기업 사원이 됐어요.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인데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애들 잘 좀 보살펴줘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며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고 기숙사에 들어갔던 큰아들이 입사하고는 아예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니 명절에도 바쁘다고 얼굴만 삐쭉 내밀기 일쑤였죠. 서운하긴 했지만 일하느라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맘때 둘째는 레스토랑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며 요식업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접시 닦기와 재료 손질만 했지만 3년쯤 지나자 직접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자랑스러운 듯이 주방장님의 칭찬을 전하며 으스댔죠. 엄마, 우리 주방장님이 나한테 타고난 요리사래요. 감각이 남다르다고. 오늘도 직원들 앞에서 엄청나게 칭찬하셨다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뿌듯하면서도 안심이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둘째를 대학에 보내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호는 씩씩하게 자기 일하며 힘들게 번 돈의 대부분을 저에게 가져다 줬죠. 엄마, 이번 달 생활비. 나 이제 월급도 많이 올랐는데 엄마도 일 좀 줄이면 안 돼? 지금도 많이 줄였어. 그리고 넌 뭘 이렇게 자꾸 많이 줘. 너도 얼른 돈 모아서 나중에 네 가게 차릴 때 써야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능력 있는 요리사라고.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 큰아들이 입사한 지 3년쯤 됐을 때 갑자기 연락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뜬금없는 아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일하느라 바쁘다고 집에도 거의 안 오던 애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뭐? 아니, 여자친구 있다는 말도 없더니 갑자기 결혼? 언제부터 사귄 사람이니? 3달 정도 됐어요. 백반집하는 홀어머니랑 사는 여자예요. 이번 주말에 데려갈게요.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아들이 원한다는데 무작정 반대할 순 없었죠. 그래서 주말에 예비 며느리를 만나보기로 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큰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수수한 인상의 아가씨였어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인사하는 게 아주 미인은 아니었지만 밉진 않더군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애가 예의는 바른 것 같은데 왠지 큰아들과 어울리진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진수는 늘 야망이 큰 아이였는데 아들이 선택한 여자친구는 외모도 평범하고 성격도 너무 수더분해 보인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저는 긴장한 티가 역력한 여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라고 했니? 그래, 무슨 일 하니? 네, 작은 건설회사에서 경리로 일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고? 아니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저희 엄마 혼자 백반집 하셔서 제가 주말에 가끔 가서 도와드렸어요. 아이 하나만 놓고 보면 딱히 나무랄 데 없었어요. 저희도 없이 살고 남편도 없는 처지에 집안 형편을 문제 삼을 주제도 못 됐고요. 하지만 뭔가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이 불안한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아이가 너무 안 어울렸다고 하는 게 가장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 그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앞가림을 잘해오던 아들이 갑자기 결정했을 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또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 놓았어요. 엄마, 저희 결혼을 좀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제가 의아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혹시 수진이가 아이라도... 하지만 아들은 손사래를 치며 답했네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수진이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세요. 그래서 혼자 남을 외동딸 걱정하실까봐 결혼식은 보고 가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그제야 결혼을 서두르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항상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던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의외기도 했어요.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하던 짓도 하고 변한다더니 아들이 그런 것 같아 신기하기까지 했죠. 사람 다 임자가 따로 있다더니 무뚝뚝한 진수가 저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걸 보니 두 아이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며칠 뒤 바로 상견례를 진행했어요. 예비 안사도는 한눈에 보기에도 병색이 짙어 보이더군요. 절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하게 키운 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친딸처럼 잘 보살피면서 살겠습니다. 제 말에 안사돈도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느라 어릴 때부터 외롭게 자란 아이입니다. 부디 결혼해서 남편 사랑, 시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짧은 몇 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들어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삶에 대한 아쉬움, 딸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걱정과 불안이 전부 담겨 있었죠. 그런 안사돈을 보며 저도 혼자 자식을 키워온 사람으로서 공감도 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잘 보살피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답니다. 상견례 후 결혼 준비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평소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큰아들이 또 의외의 말을 했거든요. 장모님한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식을 화려하게 준비할 상황이 아니니까 조촐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진행된 결혼식에 안사돈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결혼식 도중 신부와 어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하객들도 많이 울었죠. 예식이 끝나고 아들 내외는 작은 주택을 전세로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뒤 안사돈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둘째 아들과 빈소에 찾아갔습니다. 며느린 어리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안사돈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안사돈과 며느리를 생각해 결혼까지 서두른 큰아들의 태도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무표정한 얼굴로 조문객을 받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힘겹게 울고 있는데도 별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고 그저 의무적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고 바빠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신경 쓰는 대신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달래줄 수 있을지 고민했죠. 수진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안사돈 분명 편안한 곳으로 가셨을 거야.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며느린 제 어깨에 기대어 또 눈물을 흘렸고 전 그런 며느리를 진심을 담아 꼭 안아줬습니다. 한데 안사돈이 떠나고 난 후 큰아들은 결혼 전보다 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친정엄마를 잃은 며느리가 힘들어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한참이 지나도 마찬가지더군요. 심지어 명절에도 오지 않고 아들이 전화로 이런 말만 전했습니다. 엄마, 그 수진이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차례를 지내야 해서 이번 명절엔 못 갈 것 같아요. 애가 아직 많이 힘들어하네. 아이고 그래. 수진이가 참 힘들겠구나. 알았다. 이번 차례는 나랑 진호 둘이서 지내마. 네가 옆에서 잘 좀 도와줘라. 그렇게 넘어가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던 며느리의 상태가 계속 안 좋은지 명절 지나고 몇 달 후에 있던 제 생일엔 아예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며느리가 마음 잡길 더 기다려주자고 생각하며 타박은커녕 먼저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자기가 내킬 때 스스로 찾아와 주길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그 와중에도 둘째 아들 진호는 열심히 노력해 레스토랑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부주방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상기된 얼굴로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나 이제 내 가게 차리고 싶어. 그동안 모은 돈이랑 대출 받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아이, 그거 정말 반가운 소리다. 그동안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구나. 힘들겠지만 한번 도전해봐. 엄마는 뭘 해주면 될까? 엄마는 그냥 열심히 응원만 해주면 돼요. 아 참, 그리고 가게 알아보다가 적당한 곳 찾았는데 거기가 형네 집 근처더라고요. 어머나, 그래? 그 당분간 가게 자리 잡을 때까지 나도 그 근처에 원룸 얻어서 장사에만 집중하려고요. 엄마 혼자 지내도 괜찮겠어? 아이, 지금도 한밤중에 들어와서 삐쭉 잠만 자고 가면서 뭘. 괜한 걱정하지 말고 원룸 얻어서 편하게 일해. 엄마 괜찮아. 그렇게 해서 둘째가 큰아들네 집에서 멀지 않은 주택가 골목에 작은 국수 가게를 차렸습니다. 헌데 지척에 사는 큰아들 내외는 동생이 개업식을 해도 바쁘다며 와보지 않았어요. 둘째는 그런 형의 냉담한 태도에 서운해하는 눈치였죠. 엄마, 형이 결혼하더니 예전보다 우리한테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형수님도 그렇고. 형은 회사 일이 바쁘고 형수는 아직 웃으면서 사람 만나고 다닐 정신 아니니까 그렇겠지.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도 섭섭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명절과 제 생일은 그렇다 치고 둘째가 가까운 곳에 식당을 열었는데 두 아이 다 와보지 않는 건 좀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뭐 생각해보면 큰아들이 원래도 무뚝뚝하고 잔정이 별로 없긴 했지만 그게 결혼하고부터 더 심해진 느낌이 들긴 했어요. 특히 안사돈이 돌아가신 후로는 더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여전히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그렇지, 엎드리면 코 닿을 거리에 동생이 가게를 열었는데 어떻게 와보지도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둘째에게 슬쩍 이런 말을 건네봤어요. 전 그렇게 섭섭하면 형이 먼저 손 내밀기 기다리지만 말고 네가 자주 연락하고 그래봐. 이제 집이랑 가게도 가까우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도 하고. 형제라고 너희 둘뿐인데 어릴 때처럼 서로 의지하면 좋잖아.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뒤로는 진호가 자기 형에게 자주 연락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둘째가 웃으며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어제 형한테 퇴근길에 들르라고 했더니 화분을 사왔더라고. 다음엔 형수님이랑 같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때 엄마도 와서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알았다. 그것 봐. 네가 먼저 연락하니까 좋잖아. 헌데 그 후로도 한참이나 며느린 둘째의 가게에 들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쯤 되자 저도 슬슬 그런 며느리가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해도 안사돈이 떠나고 몇 개월이 지나도록 시댁일엔 관심조차 없는 게 좀 심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만 더 지켜보다가 한번 찾아가던지 연락이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얼마 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에 아직도 저를 악몽에 시달리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장마철도 아닌데 마치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듯이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밤 10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마치 문을 부술 것처럼 있는 힘껏 두드렸죠. 저는 깜짝 놀라서 심장이 다 벌렁거렸어요. 한밤중에 찾아와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 게 누군지 의아함을 넘어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헌데 잠시 후 숨 넘어갈 듯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기겁할 수밖에 없었네요. 엄마,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무언가에 쫓기듯 헐떡이며 날카롭게 외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 둘째 아들 진호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둘째가 배를 누를 여유도 없는지 대문을 마구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둘러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허옇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온몸을 덜덜 떨며 눈동자도 공포에 잔뜩 찔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외쳤어요. 진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산도 없이 왜 이러니? 하지만 아들은 그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제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잠그고 문고리를 계속 확인하며 불안해했어요. 진호야,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제가 언성을 높이며 묻자 아들이 초점 잃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간신히 대답했네요. 엄마, 이거 문 잠긴 거 맞죠? 대문도 닫은 건가? 왜 그래? 뭐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거야? 혹시 강도라도 만났니?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들고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니요, 형이요. 형이 따라와. 형한테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엄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왜? 하지만 아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거실로 들어와서도 계속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해했어요. 저는 수건을 가져와 아들의 머리를 닦아주고 물을 한 잔 건네며 물었죠. 진호야,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형이랑 무슨 일이 있었니? 싸운 거야? 제 물음에 한참을 떨던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끔찍한 걸 봐버렸어. 근데 형이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도대체 뭘 봤다는 거야? 저는 둘째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아들은 물 한 잔 벌컥벌컥 다 마시고 나서야 겨우 말을 이어갔어요. 실은 오늘 새로 개발한 불고기 요리가 있어서 형이랑 형수님한테 맛보여주려고 집으로 찾아갔었어. 비가 많이 와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형 집 앞에 도착하니까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진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형이랑 형수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심하게 싸우는 소리였어. 형수님은 울면서 뭔가 애원하는데 형은 화가 나서 무섭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뭐? 아니 뭐 부부싸움이라도 한 건가? 내가 걱정돼서 거실로 들어갔더니 그 말을 하던 아들은 또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재촉했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뭘 봤는데? 뭐가 떨어진 거야? 갑자기 형이 형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세게 밀었어. 그리고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형수가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정확히 본 게 맞는 거야? 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럼 너희 형은? 형은 그 다음에 뭘 했어? 형은 형수님 앞에 서서 그냥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고 형수님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차갑게 내려다보면서... 진호가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이 형수님한테 그랬어요. 목숨도 즐기다. 어차피 갈 거면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빨리 가버려. 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형이 왜? 왜 그런 짓을 해? 내가 똑똑히 들었다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은 분명 꿈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큰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아들의 말에 저도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형이 날 봤어. 근데 눈빛이... 엄마, 그건 내가 아는 형이 아니었어. 너무 무서웠어요. 형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갑고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요. 미친 듯이 뛰어서 택시 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아들은 부들부들 떨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나를 쫓아왔어. 아마 내가 여기로 온 걸 알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
혹시 형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둘째가 깜짝 놀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형이에요. 분명 형이 틀림없어요. 절대로 문 열지 말아요. 그때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진호 여기 왔죠?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다급해 보였죠. 아들도 무언가를 호소하려는 듯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진호가 뭔가 잘못 본 거예요. 수진이는 혼자 넘어진 거예요. 실수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진호야, 형이랑 얘기 좀 하자. 어? 하지만 둘째는 제 귀에 대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 형이 형수님을 밀었어요. 내가 똑똑히 봤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큰아들은 대문에 서서 비를 맞으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진호야, 제발 형 얘기 좀 들어봐. 우리가 말다툼을 하긴 했지만 그건 정말 수진이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다 부딪힌 거야. 넌 내가 잡아주려고 한 걸 보고 착각한 거라고. 사고야, 사고. 큰아들은 문 밖에서 계속 설명해도 안 되니 이번엔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수진이 지금 괜찮아요.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어요. 병원 갈 정도 일도 아니에요. 진호가 괜히 너무 놀라서 오해한 거라니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아들에게 외치듯 물었어요. 진수야, 수진이 정말 괜찮은 거야? 병원 안 가도 되는 거니? 네, 엄마.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요. 제가 얼음찜질도 해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둘째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다 거짓말이야. 형수님 분명히 의식이 없었어. 내가 확실하게 봤다니까요. 저희가 계속 문을 열지 않자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진호야, 네가 착각한 거야. 내가 형수를 해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더니 또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진호야, 우리 나와서 얘기 좀 하자. 그때 제가 고개를 돌려 둘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호야, 너 정말 형이 형수 미는 걸 봤다는 거지? 네, 엄마, 확실해요. 그런 뒤에도 형은 쓰러진 형수님 보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엄마, 진호 말 듣지 마세요. 걔가 헛것을 본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큰아들은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괜찮다면 아들이 그렇게 다급하게 굴 이유가 없을 것 같았죠. 진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먼저 수진이한테 전화해볼게. 그러자 큰아들이 더 애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수진이 지금 쉬고 있다니까요. 괜히 깨우지 마세요. 아들의 만류에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받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고민하다 문 밖에 있는 큰아들에게 소리쳤어요. 수진이한테 아무 일 없으면 네가 가서 전화를 걸어서 바꿔줘. 그럼 믿을게. 엄마, 지금 장난 말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수진이 목소리 들으면 믿을 테니까 얼른 가서 전화해. 엄마,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지금 집에 가서 수진이 데리고 올게요. 그럼 믿으실 거죠? 3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는 돌아서는 것 같더니 점점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굴렀죠. 엄마, 형이 증거를 없애려고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저희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전 쉽게 마음을 정할 수 없어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절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걸 보고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신고하자. 그래서 저희는 조용히 대문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제 마음도 그 비처럼 무겁기만 했죠.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해서 둘째가 목격한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머리를 다쳐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출동해 주세요.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저와 아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경찰서에서 대기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한 무리의 경찰들이 돌아와서 저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땐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출혈이 심했지만 다행히 아직 살아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후송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살아있다고요? 네, 현재 응급수술 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의 손을 부여잡고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철석같이 죽었을 거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살아있다는 말에 둘째 아들의 얼굴에도 다시 핏기가 도는 것 같더군요. 헌데 잠시 말을 멈췄던 경찰이 어두운 얼굴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손에 꼭 쥐고 있던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건 당시 상황이 전부 녹음되어 있었어요. 저와 아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용기 내어 경찰에게 물었죠. 그 휴대폰에 뭐가 녹음돼 있었나요? 가해자, 그러니까 남편이 피해자와 다투는 소리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죽길 바라며 소리치는 게 다 들어있어요. 둘째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녹음하신 거군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그 인근 주민들이 그러는데 평소에도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하더군요. 아마 부부싸움이 심해지니까 증거를 남기려고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진수는, 저희 큰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그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큰아들이 아내를 죽이려 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때 둘째 아들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적어도 형이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던 경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남편도 정식으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가요? 그건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 중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인지 아니면 뭔가 더 큰 이유가 있는지 그때 되면 밝혀지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 관한 사건 뒤에 차마 떠올리기도 끔찍한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와 둘째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며느리를 지켜준 하늘에 감사하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다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 놀라셨죠?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했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놈이 어쩌다 그렇게 못된 놈이 됐는지. 내가 안사돈한테 널 잘 돌봐주겠다고 했는데 면목이 없어서 어쩜 좋을지 모르겠구나. 며느리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경찰에 모든 걸 말했어요. 진수씨가 저한테 했던 일들 전부 다요. 그때 경찰이 병실로 들어와 며느리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가해자를 밤새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체 아들이 무슨 이유로 자기 마누라에게 그런 천하의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야만 했죠. 경찰은 어두운 얼굴로 절 바라보며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처음엔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과 여러 증거를 제시하니까 결국 털어놓더군요. 경찰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해자인 박진수는 피해자 윤수진 씨 어머니가 운영하던 백반집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회사 근처라서 자주 갔는데 어느 날 수진 씨 어머니가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됐답니다. 통화요? 네, 그 수진 씨 어머니가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통화하시는 걸 들었답니다. 그때 건물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며칠 후에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으시면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건물이라뇨? 그럼 안 사더니 그냥 백반집만 운영하시던 분이 아니란 말인가요? 네, 그 사실 돌아가신 윤수진 씨의 모친은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근방에서 꽤 크게 사업체를 하시던 자산가였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 사실이 진수가 결혼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설마? 그래서 그때 며느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수 씨가 엄마한테 재산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죠. 엄마가 돈이 많은데 말기 암을 앓고 계시고 가족이라고는 외동딸인 저 하나니까 그때 저한테 일부러 접근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저와 둘째는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할 말을 잃은 채 며느리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린 눈물 젖은 목소리로 계속 얘기했어요. 그 말 들으니 그제야 진수 씨 같은 남자가 왜 저랑 그렇게 서둘러서 결혼하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 재산만 아니면 대기업 다니고 외모도 출중한 남자가 그저 허름한 백반집 딸인 저한테 그렇게 잘해줄 이유가 없었겠죠. 며느린 씁쓸한 얼굴로 말하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경찰이 다음 말을 이어갔어요. 그 뒤로는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박진수는 모든 걸 계획했다더군요. 결혼을 서둘러 자산가의 사위가 되고 장모님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이 윤수진 씨에게 상속되고 수진 씨마저 죽으면 배우자인 자기에게 전 재산이 돌아올 거라고 계산한 거죠. 예상치 못한 경찰의 말이 믿기지 않아 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럼 진수가 수진이를 일부러 해코지할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네. 박진수 본인이 범죄 심리학자와 범행 동기에 관해 대화하면서 전부 자백한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수 씨가 친정 엄마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줘서 정말 고마워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던 진수 씨가 엄마 돌아가신 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재산 관리를 전부 자기한테 맡기라고 하면서 제가 거부하니까 집안에 가둬두고 폭력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 데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혹시 몰라서 녹음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가 저희 집에 발걸음을 끊게 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원한 게 아니라 큰아들에 의해 집안에 갇힌 채 생활했던 겁니다. 저와 둘째가 충격에 빠져 있을 때 경찰이 깊은 한숨을 쉬며 저희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뭐 다른 말씀하실 게 더 있나요? 네, 그 사실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박진수와의 대화에서 이상한 점을 포착하고 압박한 결과 10여 년 전의 범행도 밝혀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10여 년 전이요? 아니 그땐 진수가 아직 학생이었을 텐데. 설마 그때도 이용한 여자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참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10여 년 전 박진수가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손을 댔답니다.
네? 그게 무슨... 저는 경찰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한동안 멍청하게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둘째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소리쳤어요. 설마 아버지? 그러자 경찰이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박진수가 다 자백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님을 자기 손으로... 저는 너무 놀라 숨쉬는 것조차 잊을 지경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수가 왜 남편을... 그 사람이 진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대체 왜? 경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당시 아버님 병원비로 자기 대학 등록금이 다 없어지는 게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살아나셔도 평생 간병이 필요할 거라는 의사 말 듣고 자기 미래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해 아무도 없는 병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답니다. 경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둘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아버지가 얼마나 장남을 자랑스러워했는데... 그제야 남편이 거짓말처럼 큰아들의 등록금에 손대기 전에 떠났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그게 남편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했는데 그저 태평하고 멍청한 생각이었던 거죠. 10년이 지난 후에야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와 둘째는 주체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으로 오열했습니다. 둘째는 분노를 참지 못해 주먹으로 벽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1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아들의 손에 돌아가셨는데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형이라면서 믿고 살았더니... 경찰은 저와 아들이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이 박진수 씨는 존속살해와 살인미수,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정황상 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다음 날 큰아들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만나볼 의향이 있는지 경찰이 물어왔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유치장 면회실에서 수갑을 찬 아들과 마주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왜 그랬니?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후회 안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가족 모두 불행했을 거예요. 평생 병원비에 시달리다 사람답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전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엄마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살아나도 집만 될 사람을 위해서 그런 큰 희생을 감내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남인 제가 한 거예요. 가족을 대표해서. 엄마랑 진호는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저는 아들이 내뱉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입술을 떨며 물었어요. 너 그게 진심이냐? 아버지한테 죄스러운 마음도 없어? 제가 왜요?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태어나게 한 아버지랑 엄마가 미안해야죠. 지긋지긋한 가난만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 제가 끊어내려고 마음에도 안 드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신고하다니. 이제 고지가 코앞이었는데 멍청한 진호 자식이랑 엄마 때문에 다 망친 거라고요. 너 정말 내 아들 맞는 거야? 좋은 회사 들어가 멀쩡히 돈 잘 벌면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왜? 대기업이면 뭐예요? 어차피 월급쟁이 신세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피 터지게 공부해서 명문대 나와 대기업 들어왔는데 고작 늙은이 비위나 맞추면서 욕이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짜증나는지 알아요? 그래도 마누라가 재산 많이 물려받아 그 덕 좀 보면서 사나 했더니 이 미친 기집애가 그 재산으로 자기 엄마 이름으로 된 봉사재단을 만들겠다잖아요.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멀쩡히 살겠어요? 그제야 또 하나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아들이 굳이 결혼까지 한 며느리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그런 무서운 짓까지 벌였나 했더니 어렵게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재산을 며느리가 사회에 환원할 궁리를 하니 그걸 막으려고 해코지했던 겁니다.
얼마 후 큰아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법정에서 아들을 바라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증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논하는 법정에서조차 큰아들은 여전히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죠. 그 뒤로 2달에 걸친 재판이 끝나고 드디어 판결이 나오는 날이 되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인격을 가진 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부를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하려 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다. 그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 무기징역. 큰아들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판결을 듣고도 진수는 담담한 표정이더군요. 오히려 제가 무너져 내리며 주저앉았죠. 둘째는 그런 저를 부축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진수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아마 영원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둘째의 손을 잡고 남편의 봉안당을 찾아 참아온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네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에게 그런 짓을 당하고 어떤 심정으로 10년을 기다렸을지. 빨리 눈치채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둘째도 봉안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 약속드릴게요.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제가 꼭 옆에서 지켜드릴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그 뒤로 둘째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상처받은 저를 위로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가게를 꾸려가고 있답니다. 물론 몇 해 정도 지난다고 그날의 충격이 다 가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둘째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고통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피나게 노력하고 있답니다. 부디 이런 저와 둘째 아들의 앞날에 더 이상의 눈물이 없길 간절히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